WTO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한미 동맹이나 이런 부분도 집단 방위의 한 형태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게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71년도에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옛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이 보시면 알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는 자유진영이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공산진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모든 주요 결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연합, 유엔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는데 강대국 뭐 미국이든 뭐 소련이든 한 표고 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도 한 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 큰 나라들이 불만이 너무 많아요. 작은 나라랑 같은 표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독일, 이태리, 일본이 이탈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 안보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좀 불평등한 체제입니다.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한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리고 이 다섯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공식 핵보유국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지금 국제 질서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들이 사실은 국제 분쟁이 있으면 개입을 해서 평화를 조정하고 정착시키는 임무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주요 역할인데, 2000 냉전이 끝난 이후에 바로 이러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개입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러시아가 예전에 그루지아라고 했었죠. 조지아를 침공을 했습니다. 원래는 러시아 말로 그루지아라고 불렀는데 러시아한테 침공당하고 나서 발음을 미국식 발음을 해서 조지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시는 조지아 커피랑은 다르고요. 이거는 이제 옛 그루지아입니다. 또 하나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작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전쟁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오는 2027년까지 대만에 대해서 무력 통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알지만 러시아, 미국, 중국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평화를 유지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중재하던 나라들이 직접 분쟁의 당사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단 안보 체제의 대표적인 유엔이 기능이 마비가 됐습니다. 상임이사국이 개입하다 보니까 중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집단 방위기구인 나토가 확대되고 있고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가 만들어져서 중국을 겨냥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오코스라고 해서 호주, 영국, 미국이 핵잠수함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동남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걸 막기 위해서 호주한테 핵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했죠. 이에 맞서서 중국과 러시아가 상하이 협력기구를 만들고 또 원래는 이제 카자흐스탄이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만은 지금은 중국이 주도해서 교류 신뢰 구축 아시아 회의를 이제 만들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서 속 국제 질서가 최근 들어서 다국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G7 그래서 서방 선진 7개국 회의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재무장관 회담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요 신흥 7개국이라 해서 E7이라는 게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터키죠. 공식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기 때문에 튀라고 썼습니다만은 E7이 등장했는데 이게 이제 향후 한 7, 8년 뒤 정도가 되면 경제 규모가 G7을 능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2030년 정도가 되면은 패권 경쟁의 양상이 바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에 나온 거는 나토고 이게 상하이 협력기구의 이제 마크고요.
이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화국이 이제 협력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E7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믹타라고 해서 우리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 호주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한국이나 호주가 친미화 속도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믹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믹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강대국에 맞서서 이 중견 국가들이 힘을 합친 이런 조직이었는데 사실상 지금 유명무실화되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을 지정학에 구하려고 합니다. 이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 정치학의 준말인데 힘의 국정치의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요.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가능성 그뿐만이 아니고 이 남중국해의 90%를 중국이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영해라고 얘기는 아니고 구단선을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 이제 그 구단선이라서 여기 동남아 남중국해의 90%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이제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영해라고 주장하고 여기에 있는 무인도를 지금 이제 복구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활주로도 만들고 미사일 기지 만들고 또 시민들을 중국 사람들을 이제 이주시켜서 도시로 승격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남중국해를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 보시면 알지만 남중국해라고 하는 게 인근에 베트남도 있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이런 여러 나라가 다 붙어 있는데 이 90%가 다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중국 손을 넘어가게 되면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주요 해상 교통로인 말라카 해역을 통과하려면 중국의 허가 없이는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대만까지 만약에 뺏기게 되면 한국의 경우도 중국의 허가를 받으면 물론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타이완의 외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중국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안 드리지만 중국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EEZ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200캐리의 경우는 자신의 그 동의 없이는 비상선의 경우는 또 군함의 경우는 중국의 통과 허가가 있어야만 다닐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만이 중국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200캐리면 이만큼 차지하거든요. 이 정도를 우리가 함부로 다닐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원래 소련, 러시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한 나라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현재 모스크바로 옮겨가면서 키예프 공국이 이제 모스크바 공국으로 발전하고 여기서 이제 벨라루시, 백러시아라고 옛날에 불렀던 이 세 나라가 이른바 동슬라브족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비슷하고 혈연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는 옛날에 몽골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가지고 푸틴도 그렇고 옛날에 레닌 같은 경우 혹시 기억하시면 얼굴이 약간 동양 얼굴이 살짝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몽골 피가 섞인 사람들이고요. 옐친이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원래 우크라이나가 원래 국가로 존재했었던 것이 아니고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질 때 러시아 지금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의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소련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거고요. 냉전이 끝나고 해체할 때도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시랑 러시아가 만나서 해체하기로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레닌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없는 러시아는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방 진영의 경계선에 있는 지금 완충지대가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학 하는 사람들은 사실 크림반도의 경우도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연방을 만들면서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좀 이렇게 양도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그 크림반도를 돌려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그 근거라고 할까요?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본다면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은 일방적으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상당한 이제
안보적 위협에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질문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나토가 동진을 했는데 원래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원래 이제 약속을 한 것이 나토가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미국이 이제 냉전이 끝난 이후에 러시아가 약해지니까 야금야금 이 동쪽으로 확장돼가지고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미국, 캐나다, 유럽 10개국이 이루어졌던 나토가 지금은 이제 거의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나마 또 이제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8월 말자로 스웨덴하고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 거의 전부가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나토라고 하면 이게 그냥 유럽 연합하고 다르죠. 나토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미일 조약과 달리 자동 개입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은 무조건 군사적으로 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침공받은 가장 큰 이유도 원래 키신저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계속 반대를 했었는데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 의향을 밝히는 바람에 계속 푸틴이 경고하거든요. 만약 나토 가입 시도하면은 침공하겠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그 주장을 해서 바로 이틀 뒤인가 바로 이제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제정책적으로 본다면 젤렌스키가 러시아 침공을 이렇게 불러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지금 나토가 동유럽까지 확장되는 걸 넘어서 지금 아시아까지 확장하려고 있고요. 작년과 금년에는 아태 파트너십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일본 연락사무소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제 질서는 이제 미국이 워낙 압도적이 있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서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비달러화 결제. 그래서 이제 달러화 결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제 거래에서 $10,000 이상이 되면 반드시 미 연방은행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떤 달러로 결제하는 모든 국제 무역이 다 미국이 다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브릭스 국가들이 이제 비달러화 결제를 확대하기로 했고 여기에 사우디까지 참여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달러 주도의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 군사 훈련하고 있고 또 2019년 또 2021년 올해까지 해서 경년제로 중국, 러시아, 이란 3개국이 안보벨트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전략가 그러면은 보통 키신저, 살아계시죠. 키신저가 있고 국가안보보장, 그다음에 브레진스키, 뭐 2대 전략가로는 두 사람이고 3대까지 하면 스코프로프트라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3대 전략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부분은 이제 키신저 그리고 이제 브레진스키인데 브레진스키라는 분은 이제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2002년대 12년대 마지막 책을 썼고 그 전에 우리나라에 많이 유명하게 알려진 책이 거대한 체스파라는 책인데 여기 부분이 이분이 경고한 게 뭐냐면 바로 중국, 러시아, 이란이 힘을 합치면은 가장 강력한 미국에 대한 반패권 동맹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급변하고 있고 이거는 1945년 이래 최대의 격변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유엔의 상임이사국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어느 나라도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 나라는 러시아 빼고 딱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시리아, 또 하나는 북한입니다. 그 외에 중국조차도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한테 많이 이제 득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패배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하야하고 친서방 지도자가 푸틴을 대신해 등장할 때는
사실은 이제 대중국 포위망이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암묵적으로는 이제 러시아를 지원하지만 공개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비난 이런 걸 우려해서 공개적으로는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러시아에서 보면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계속 때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뭐 드론으로 공격해놓고는 이제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제 푸틴 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0년 6월달에 러시아 연방의 핵 억제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러시아 핵 독트린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러시아 영토 또는 동맹국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동맹국의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를 공격할 경우 그때는 러시아 핵을 쓰겠다는 거죠. 러시아가 동맹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그 다음에 러시아의 핵심 정부나 군사시설 공격을 당해 핵전력 대응 행동이 약화될 경우 또 재래식 무기로 공격당해 존립을 위협받는 경우 이 네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들어가죠. 중요한 거는 러시아 동맹국이라고 하면 이제 집단 안보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러시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런 5개 국가가 이제 집단 안보 기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공격을 받으면 핵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받으면서도 러시아 땅에는 핵은 말할 것도 없이 미사일도 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드론이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뭐 그루시코 외무차관도 이미 얘기한 적도 있고 작년 5월달에 작년 12월달에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선제핵 공격 독트린에 맞춰서 러시아 핵 독트린 변경하겠다. 그래서 지금의 그 핵 독트린은 뭐냐면 먼저 쓰지는 않고 공격 받으면 쏘겠다고 하는 건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핵 독트린은 미국은 언제라도 먼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선제핵 공격 독트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은 오히려 이제 자기네들도 선제핵 공격이 가능하도록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죠. 제가 아직은 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혹시 러시아를 또 과도하게 자극해서 핵무기를 사용할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굉장히 통제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금년 3월달에는 새로운 외교 독트린을 발표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부상을 반영해서 다국화를 추진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신냉전 얘기하지만 현재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어느 나라도 전 국제 정세를 신냉전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신냉전을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하고 또 한국. 사실은 그 학자들도 지금 신냉전이 아니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계속 신냉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북한에 대응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식민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다국화를 좀 추진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다국화 추진을 이제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 외교 독트린과 미국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냥 3월달인데 러시아의 핵무기를 벨라루시 영토 내에 배치하겠다라고 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러시아 핵무기가 벨라루시가 어디에 있냐면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 있고 또 서쪽으로는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사이에 있는 게 벨라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나토의 동지를 막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과 북한의 우크라이나 커넥션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은 소연방이 이제 해체돼 가지고
바로 이제 위협을 느낀 겁니다. 위협을 느껴가지고 미국에서 넌 상원의원, 루가 상원의원,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의원 두 분이 이 법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CTR이라고 해가지고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네 나라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당연히 이제 주축 중심 국가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서방에 가깝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핵물리 연구소에서 실제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핵무기하고 그 다음에 첨단 탄도미사일 개발을 담당한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이제 주로 거기 커다란 이제 그 호수가 있어서 바다 카스피해가 있고 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핵실험을 이제 많이 했고요. 사막지대가 있죠. 그래서 핵실험장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 벨라루시는 영토도 작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핵무기를 네 나라에다가 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냉전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를 제외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에 있는 핵을 전부 다 폐기하기로 했는데, 특히 이제 그 세계 핵 보유국 수량으로 본다면 미국이 제일 많이 있었고 당시, 그다음에 러시아, 세 번째로 많이 있었던 게 우크라이나였습니다. 1,600기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철폐하는 대신에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소련이 해체되면서 1991년 8월 달에 독립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만 해체되면서 독립국으로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핵물리학 과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당장 이제 핵을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거리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이에 어디로 가냐면 중국, 북한 이런 데로 그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핵과 미사일 기술들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핵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들의 특히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에 있는 과학자들이 다른 나라로 못 나가게끔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신원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가더라도 그 맨몸으로 가게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무기들, ICBM서부터 경락고 이런 등등을 러시아로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한 뒤에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없앴죠. 그 대가로 94년도에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는 걸 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경제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약 96년까지 16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91년 8월에 독립을 했고 지원 법안이 12월 달에 통과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이듬해인 92년 6월 달에 부시 대통령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 간의 위협 감소 프로그램이 합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약 10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기죠. 이때 이제 과학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많이 갔고 일부 북한에도 갔습니다.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 핵 전문가들 50명 그리고 미사일 전문가 50명 정도가 평양에 와 있어 100명이 와 있었고 가족까지 해서 한 수백 명이 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집단 생활하면서 맨몸으로 온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 기억이 하니까 그걸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북한이 90년대 중반쯤 됐을 때는 이미 수소폭탄의 설계도까지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까지 개발되어 있던 미사일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왜 그러면 그 핵과 미사일이 2000년대 후반부에 들어와서 가능했냐?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필요한 이른바 소재 부품 장비가 없었던 거죠. 소재 부품 장비를 2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모은 겁니다. 야금야금 모았고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3단계로 나누는데 1차, 2차, 3차 유입을 하는데 1차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출신 기술자들이 대거 유입됐고 두 번째가 이란, 시리아, 북한 커넥션 과정에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이란이나 시리아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커넥션인데 북한하고 이란, 북한하고 시리아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시리아에 와 있던
우크라이나 출신 과학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기술이 또 넘어갔고요. 세 번째가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북한 핵과 ICBM 개발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이제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게 왜 요거를 누르면은 동영상이 잠깐 구현이 되는데 2011년 7월달에 밑에 그게 아니라 그 밑에 그 뭐죠? 주소. 예. 그때 이거 그 되네. 수고를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 7월달에 북한 공작원이 우크라이나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기술을 훔치려다가 체포됩니다. 세상이 풀리 바뀔 거야. 북한 공작원 2명이 서류 가방을 든 남성을 따라 허름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어 한 명이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책자를 정성스럽게 찍습니다. 잠시 한숨을 돌리는 사이 경찰이 들이닥치고 이들은 체포됩니다. 7년 전인 지난 2011년 7월 미사일 기술을 훔치려 한 북한 공작원을 함정 수사로 체포하는 장면인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관련 영상 등을 미 CNN 방송에 제공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빼내려 한 미사일 기술에는 구소련의 고체 연료식 3단 ICBM인 SS-24 관련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발사한 ICBM급 미사일의 엔진 공급처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고 우크라이나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Глибоко переконаний у тому, що це абсолютна провокація по відношенню до України. Крапка. 영상에 등장한 북한 공작원 2명은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들 외에도 미사일 기술을 빼내려 한 북한 공작원 등 8명을 추방했고 북한의 유출 시도를 모두 막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7년 전 영상까지 공개하며 북한의 ICBM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SBS 김무식입니다. 지금 보셨지만 이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절취하려던 이런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2017년 8월 달에 됐는데 2018년도에 8년 다 안 받고 한 6년 얼마 있다가 석방돼서 북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그래서 그때 이제 이때는 실패했지만 여기 이제 북한이 백두산 엔진이라고 해서 여기 아까 말한 SS 뭐라고 했는데 이 부분 RG-250 엔진입니다. 이 부분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된 엔진이고요. 2단 로켓이고 2단 엔진이고 이 엔진이 바로 우리나라 나라호에 쓰인 엔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작년 올해 선거했죠. 작년에는 이제 실패했고, 근데 나라호 엔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이제 그 불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때 40억 달러를 빌려줬는데 마지막에 돈이 없어가지고 한 11억 4천만 달러인가를 못 갚았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여러 가지 무기를 우리한테 러시아제 무기를 줬는데 처음에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거 쓸데없는 무기 줘서 뭐하냐라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굉장히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 있었고 특히 원래 이제 우리 로켓 개발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대신 모형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 엔진 만드는 이제 러시아 회사에서 그걸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받아봤는데 조광래라고 이제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이제 증언한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뜯어봤더니 얘네들이 이제 실제로 모형을 만들게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네가 만들어 놓은 거를 글자가 모형 해놓고 진짜를 준 거예요. 뜯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결정적으로 이 나로 기술을 엔진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거의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KF-21 지금 우리가 이제 4.5세대 하는데 거기서 이제 추진 로켓 엔진이 있는데 그 항공 엔진은 말고요. 로켓 엔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랜딩 엔진이라는 걸 계속 개발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러시아가 준 기술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그 개발에 성공했고 K9 자주포에서 이런 수륙 양용 기능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러시아에서 온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요번에 국군의 날에 그 퍼레이드 나와있던 SS-400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사드와 같은 정도의 이 고고도 탄도 요격 미사일을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저 중고도는 이제 몇 년 전에 성공했는데 그게 사실은 러시아 기술이에요. 러시아 걸 그대로 우리가 뺏겨가지고 한 건데 그냥 뺏긴 건 아니에요. 돈 주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역 공학을 통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것처럼 북한도 그 기술을 개발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04년 4월달에 용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에 언론에 보면은 시리아 핵 기술자가 죽었다고 나온 게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정일이죠. 김정일이 중국 갔다가 오면서 김정일에 대한 암살 음모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물론 이제 설입니다. 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러나 이제 정보기나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실제로 시리아와 북한 커넥션의 핵심이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인데 사실 시리아에서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 기술자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눈치채고 이스라엘 모사드가 용천역 폭발 사고를 해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사드가 이번에는 이제 그 하마스 공격을 탐지 못했다 그래서 욕 먹고 있지만 이때는 뭐 상당히 잘 탐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북한의 핵기술, 탄도미사일 기술들이 사실은 이제 러시아로부터라고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주장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철저하게 봉쇄하고 안 줬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공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정정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이제 동우크라이나와 서우크라이나는 동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주로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 지역은 다수가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고 또 친러시아 계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우크라이나 지역, 키예프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토나 이 유럽연합에 가입하자고 주장하는 반면에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바스크나 이제 루한스크 이런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에 입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여러 기술들이 첨단 기술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아까 말한 이란, 시리아, 북한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2010몇 년대 중국 출장 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로부터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좀 늦게 받는 바람에 한두 달짜리 여행 비자를 가지고 초청한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릿속에 있는 설계도면을 그리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설계도를 확보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중국도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푸틴의 핵과 김정은의 핵은 아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북한을 얘기할 때 보통 2017년도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7년 이전의 북한과 2017년 이후의 북한은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17년도가 되면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7월 4일, 28일, 11월 29일 날 세 차례 걸쳐 ICBM 성공을 하고요. 9월 3일 날은 수소폭탄 시험을 성공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약 50kg이라고 하지만 지금 미국이나 이런 영국 이런 데 분석에 따르면 약 150kg.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자폭탄의 한 7, 8배 정도 되는. 그러면 왜 수소폭탄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같은 용량,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무게가 약 5톤 되거든요. 5톤, 6톤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탄도미사일을 실어서 날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보면 오펜하이머 이런 데도 보면 영화에도 나오죠. 비행기 실어가지고 떨어뜨리고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갔다 요격당해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실어야 되는데 탄도미사일을 실으려면 최소 1톤 이하가 돼야 됩니다. 1톤 이하가 되려면 폭발력을 유지하면서 무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원자탄 가지고 안 됩니다. 수소폭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핵보유국 중에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는 다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또 다른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아직은 수폭탄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이제 김정은이 공개했을 때는 저거 가짜다, 깡통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2017년 9월 3일 날 수폭시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화염과 분노 그리고 군사 공격을 시사하는 여러 가지 발언을 했지만 김정은이 끔찍도 안 하고 오히려 미국의 선택평양 전진기지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 공방이 오가다가 결국은 2018년도에 북한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봄이 열립니다. 아쉽게도 여러 가지 판문점 선언이나 9월 평양 공동선언 또 북미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있었지만 2019년 2월 달에 있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이런 한반도의 봄이 1년 남짓 지나서 이제 끝나고 맙니다.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데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부 정보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하노이에서 너희 지금 들어가 있는 북한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전부 다 인도하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도 북한 땅에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이 지금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깜짝 놀래가지고 부인하면서 그걸 거부해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과학자를 인도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북한이 개발했던 모든 그 프로그램의 전모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동의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렬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남북 관계 및 북미 관계가 대화가 단절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2013년도에 경제핵 병진 노선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병진이라고 말 그대로 경제핵을 병진 같이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2018년 아까 말한 2017년도에 북한이 핵실험 그러니까 ICBM도 성공하고 수소폭탄 시험도 성공했기 때문에 북한 표현한다면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11월 29일 날. 그 이후에 더 이상 이제 병진 노선이 필요 없다. 핵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앞으로는 경제 총력 노선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죠. 핵은 계속 기본으로 가고 경제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이 이제 정면 돌파제로 선언하면서 자력갱생과 국방력 강화,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해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북한이 이때 2016년도만 해도 먼저 핵을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되면 먼저 핵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2016년도만 하면 통일을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라고 했는데 2022년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 날 통일한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한이 지금 통일에 대한 목표를 지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동당 규약에도 노동당 당원의 임무로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라고 하는 게 들어있었는데 그게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아까 이건 이제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핵실험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폭발 장치에서 실험을 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핵탄두 그러니까 미사일에 탑재되는 그 장치에서 탄두로 바꿉니다. 그래서 보면은 1차에서 6차까지 실험을 다 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250kT이네요. 150이 그래서 처음에는 0.5kT에서 1.4, 15 쭉 이제 그 폭발력이 커지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폭발 장치에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탄두로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폭분열 폭발 장치에서 증폭분열 핵탄두, 수핵탄두. 그러니까 이제 6차 2017년 9월에 실험한 거는 완성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처음에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핵실험장도 폭파하고 더 이상 핵실험도 안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전면 활동 그 합의를 다 취소하겠다고 얘기했고 지금 이제 갱도를 복원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작년부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한다는 뭐 국정원 보고도 있고 계속 나오지만 사실 제가 저는 당시 오사카 청명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일본 쪽에 있는 관계자들이
저한테 계속 또 요청도 하고 그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북한이 핵실험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도 안 했지만 핵실험을 해서 얻을 게 없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 러시아와 척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 안 할 것이다 당분간. 그러니까 뭐 끝까지 안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갱도를 복원한 것 자체가 핵실험 의미한 건 아니고 미국이 북미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북미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반드시 그 핵을 실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북한이 핵탄두 보유량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20개에서 80개, 20개에서 60개, 80개에서 90개. 이게 이제 그 보면은 영국이나 또 미국, 그다음 우리나라 국방연구원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인데 보통 한 20, 3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로스라는 게 있고요. 핵이 만들게 돼 핵물질을 만든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버려야 되는 그 부분이 있고 또 이미 6차례 걸쳐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탄두 플루토늄이 한 70여 킬로 정도, 그다음 시프리 같은 스웨덴 시프리 같은 경우는 50개에서 7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정확한 수는 뭐 보시면 알지만 너무나 편차 커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는 한 20, 3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북한이 약 30개 정도, 이스라엘이 90개, 인도 파키스탄이 160개, 170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여러 가지인데 이게 모형을 이게 이제 원자탄의 설계 모형이고 이거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가 2017년도에 김정은이 장고 모양으로 된 수도 폭탄 모형을 보여줬는데 이때만 해도 여러 이제 그 핵 전문가들이 저게 수도 폭탄 모양은 맞지만 그게 진짜 깡통인지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2017년도 9월달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공개한 겁니다. 화산 30이라고 해가지고 김정은이 이제 이 공개한 거 요겼는데 이걸 쭉 계산해보면 10개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여기 실제로 크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추정한 게 여기 지금 7개의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여기 실제로 사진 하나만 보였지만 쭉 공개된 게 있는데 이걸 분석한 결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7개의 탄도미사일에 이런 형태의 핵탄두가 탑재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 위협은 현실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작년에 이제 8차 대회 때 이런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금년 들어와서 잇따라 핵실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 탑재 미사일, 비행체 탑재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고요. 무인 수중 핵 공격정 해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북한식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쓰나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부산 앞바다에다가 해류 바다로 통해 가지고 거기서 바닷속에서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은 부산이 옛날에 무슨 영화도 있지 않았나요? 해운대라는 영화 있어요. 그것처럼 해일을 일으켜 가지고 부산을 다 덮어버린다. 근데 실제로 그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파. 이거는 이제 북한이 남쪽에서 쏘는 게 아니라 휴전선 부분에다가 저 우주에다가 쏴가지고 폭발시키면은 한국에 있는 이제 남한에 있는 전자기파들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원자력 그래서 전기장하고 자기장하고 힘이 세 개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 뭐 이런 게 있는데 북한역에 그 EMP탄이 터지면은 이제 낮을 때는 전파 방해 정도에 끝나지만 그 EMP탄이 터지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들이 과부하를 해가 다 터지게 됩니다. 그 신종 무기인데 이런 부분들의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쏜 화성 17형, 18형 모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최근에 북한이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이름이. 아까 말한 이제 그 수중 공격적 해일을 일으키는. 근데 실제로 북한이 폭발은 안 시켰지만 이게 원산 아파트에서 실험을 하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3,000톤급 신형 전략 잠수함을 개발했는데 여기에 이제 SLBM을 탑재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뭐 등등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이 모의 시험한 걸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찰위성인데 정찰위성은 두 차례 걸쳐 다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전술핵 공격 잠수함에서 김군옥 영호함이라는 걸 공개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발사대가 원래 10개를 탑재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그 3,000톤급 잠수함에서 SLBM 6기를 이제 탑재할 수 있는 그걸 개발했다고 공표했는데 북한이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큰 거 4개, 작은 거 6개가 10개를 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어쨌든 공개를 해서 위협을 하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김정은하고 푸틴이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뭐 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유력한 거는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언론에 나올 때는 이 발사체 얘기를 하죠. 저는 뭐 발사체는 1차보다는 2차가 더 진화가 됐고 그래서 발사체 기술은 아마도 북한이 단독 기술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북한이 이제 취약한 게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의 껍데기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요즘 정찰위성을 내면 광학 그 렌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레이더로 또 레이저로 쏘는 또 렌즈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갖추려면은 북한의 기술 가지고는 어려움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통신 장비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제공하거나 민군 겸용 기술이기 때문에 제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로켓의 경우는 실제로 그 러시아가 제공한다기보다는 아마 그 러시아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점검을 해줄 가능성이 있죠. 그런 부분이 되고 또 북한은 거기에 상응해서 탄도 아닌가요? 그 폭탄이나 이런 걸 제공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그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가 지금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가 각각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잽싸게 러시아, 북한, 시리아가 국가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뭐죠? 그 무장 그룹 있지 않습니까? 그 반격을 했다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용병 그룹 있지 않습니까? 그 용병 그룹이 이제 시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용병이 이제 그 무기 공급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푸틴한테 반기더라고 모스크를 진격했다가 이제 프리고진이 결국 이제 그 격침해서 죽었는데 그걸 대신해서 북한군이 용병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말이 되죠. 왜냐하면 한국전쟁 당시에도 중국군이 온 게 아니라 중국 인민의용군이라는 형태를 취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오는 걸로 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 북한 노동자들이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 노동자를 파견하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유엔 결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의 그 러시아에 지금 벌목공으로 와 있던 노동자 수가 지금 숫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세미나를 했을 때 고위 탈북자 얘기는 한 10만 명 있다가 일부 돌아가서 한 5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한 15,000명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재건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재건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용병 형태로 파견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CBM 통해서 기술적 쟁점. 그러니까 지금 한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또 전문가들이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북한이 세다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북한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 세다 그러고 북한의 위협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또 국민들 겁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별거 아니라고 할 때 쓰는 용어가 북한이 아직 ICBM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입니다. 이 대기권 고급 발사하게 되면은 속도가 낮기 때문에 4,000도 정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이 이제 시험을 한 장면 공개한 게 있는데 여기 되면은 여기 얇지만 저기 뭐냐 얇은 막이 피막이 벗겨져서 열을 발산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에 더운 날에 더우면 어떻게 하면 물을 뿌리면은 그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뽑아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그 탄두 표피에 무슨 막을 씌워 놓으면은 이게 이제 열을 받으면 그게 껍데기가 하나씩 벗겨지면서 열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그 탄도 안에는 그러니까 원자탄이 됐든 수소폭탄이 들어가 있는 온도는 보통 한 40도에서 60도 사이가 유지가 돼야지 이게 막 1000도 올라가면 이상 폭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탄도 겉에 코팅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고각 발사하면은 4000도 미만이니까 이거는 이제 실험에 성공한 걸 보여줬는데 문제는 정상각도입니다. 정상각도로 가면은 이 대기층을 오랫동안 항행해야 되니까 열이 6000도에서 7000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이거를 버틸 수 있냐 하는데 이게 못할 거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아직까지 ICBM 정상각도로 쏜 적이 없죠. 만약에 쏘면 어디로 가요? 쏘면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북한은 땅이 좁으니까 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고각 발사밖에 안 돼.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는 끊임없이 대기권 재진 기술이 있는 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자세 제어. 일단 저게 되면은 이 대기권에 들어가면 열이 발생하면은 일단 탄도가 안에 있는 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25도에서 45도 제가 틀렸네요. 25도 45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일단 열을 받으면은 이제 이게 흔들린다는 거죠. 이 대기권에 들어가면은 저항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면 탄두 대기권 진입할 때 이렇게 나가서 운동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목표물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막 흔들려가지고 가다가 아무 데나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무 데나 떨어지더라도 위험한 거죠. 핵무기니까 아무 데나 떨어져도 다 많은 사람이 죽는데 어쨌든 저게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술이 그것도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 부분은 이제 미제로 남아 있는 건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이제 이거 보시면 비슷합니다. 북한은 이제 이런 5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핵을 쓰겠다라고 이거 발표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만 해도 절대로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야금야금 말이 바뀝니다. 2020년 되면은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직후인데 남용하지 않고 절대로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 남용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런데 2021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 때는 선제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안 쓰고 남용하지 않겠다라고만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9월 8일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어서 어떤 때 핵을 쓸지를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지난 9월 26일 7일에는 헌법에다가 아예 핵무기를 발전을 고도하겠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핵을 무조건 이제 하고 협상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조건인데 이건 뭐 러시아랑 비슷합니다.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등등인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유엔사 국방기지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 전력들이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이제 어렵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북한이 이미 탄도미사일이 오키나와는 물론이고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이제 수시로 배치되어 있는 괌까지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로서도 그래서 지금 사실 괌이 2020년도가 되면 거기에 상시 배치되어 있던 전략 폭격기들을 지금 수시 배치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본토에다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중국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대로 놔두면은 전쟁 분위기가 있으면 바로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이 먼저 때리거든요, 거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예 괌이나 오키나와가 그냥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전쟁 하기 전에 먼저 거기로 때려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이 그림인데 자세한 부분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제 핵폭발의 피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사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매달 5월달인가 4월달인가 서울대 병원에서 이게 핵전쟁 어떤 용역을 받아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의료 수요를 조사하는 용역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북한이 어떤 데 핵을 사용하고
핵이 사용되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만든 자료 중에 이제 일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사용한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은 0.5km 내에서는 96.5%가 다 죽었다는 거죠. 실제 데스 레이트니까. 그 다음에 1km 내에서는 여기 나가사키는 이제 합쳐서 거의 그 90% 가까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죽으려면 5km까지는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이 방사능의 효과, 인체에 미치는 효과들에 대해서 여기 이제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MSV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쭉 보면 신체 증상이 없고 쭉 가서 오심과 구토, 방사능 수치, 축의 사망 이런 이제 실제로 이 방사능에 대한 수치에 따라서 이게 피해를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왜 용산이냐? 어떻게 대통령실이 그걸 옮겨갈 줄 알고 했냐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그 국방부하고 합참, 사실은 이게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대통령실이 국방부 합참인데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맞으면 다 끝나버려요. 한 방에 다 끝나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은 여기 나오죠. 2010년도에 랜드 연구소에서 브루스 베넷이라는 사람이 조사한 보고서를 제가 이제 따서 하는 건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용산을 했겠어요? 용산에 뭐가 있냐면 이때만 해도 국방부 지금도 맞잖아요. 국방부 합참 미 사령부가 다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때리면 여길 때리는 거죠. 근데 여기 대통령실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는 거. 만약에 맞으면은 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어느 당이 집권하든 간에 아마 옮겨갈 거로 봅니다. 저는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몰려 있을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 원래 그 서울대병원에서 원했던 게 이 부분인데 병상. 근데 제가 놀란 게 이 브루스 베넷이 그 보고서인데 우리나라 그걸 다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병상이 몇 개고 의사가 몇 명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뭐가 필요하다는 이제 원래 보고서에는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이제 표만 따온 겁니다. 그다음에 바람 불 때 방사능 낙진이 이제 편서풍이 부니까 이렇게 이제 분다고 했을 때 강남까지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제가 이제 이거는 자세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피해가 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서울대병원에서 교수분들하고 연구원들하고 한 30명 놓고 지금까지 한 50명일 때 제가 한 걸 들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필요 없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냐면 옛날에 북한이 용산에 땅 떨어질 때만 얘기인데 지금은 북한이 이렇게 많은 운반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때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아무데나 다 때릴 수가 있어서 사실은 뭐 아까 말한 브루스 베넷에서 2010년도 시뮬레이션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실제 원폭이 투하됐을 때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경험적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넘어갔는데 이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마지막에서 하기 전에요. 여자 앞에 중국하고 뭐 우리 쪽 한 거 그냥 시간 넘어가시도록.